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중부지방에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곳곳이 빙판길을 잃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출근길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었는데 예상과는 좀 달라졌다고요. 네, 예상보다 눈구름이 약하게 발달하면서 지금 서울은 또 눈이 거의 그쳤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도 줄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은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하지만 내렸던 눈이 영하권 추위 속에 금방 얼어서 도로가 빙판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형성된 눈구름은 현재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등 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3cm,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눈은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영하 4.2도, 대전 영하 5.6도, 광주 영하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서울 3도, 대전 5도, 대구 6도, 광주 7도가 예상되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기습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겨울철 운전을 하다 보면 땅이 얼지도 않은 것 같은데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에 얇게 얼어붙은 블랙아이스 때문인데요. 특히 지열이 없고 바람이 많은 다리는 상대적으로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워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고속도로. 앞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자 속도를 줄여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맙니다. 이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또다시 멈춰선 트럭 반대편 가드레일까지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이미 정차한 차량과 충돌해 겨우 멈춰서지만 이번엔 커다란 트럭이 덮칩니다. 여보세요? 출근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17대가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느라 이 일대 교통은 한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는 눈이나 비가 내려 도로에 얇게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났습니다. 이름처럼 검은색을 띠어서 눈으로는 얼지 않은 아스팔트 도로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얼음을 못 봤거든요. 빙판길인지 모르고 왜 브레이크가 이상하게 잡히지? 사람이라도 꺼내드리려고 갔거든요. 미끄럽더라고. 넘어질 뻔했어요. 뛰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다리는 더 위험합니다. 지열이 남아있지도 않은 데다 아래로 바람까지 불어서 다리 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이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50m라면 또 고속도로에서는 그보다 더 배가 높은 100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빙판길에서는 더더욱 미끄럽기 때문에 200m 이상은 확보하시는 게 겨울철에는 적은 비나 눈에도 운행 속도를 대폭 줄이고 급출발이나 급회전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또 운전하다가 정지할 때는 여러 차례 나눠서 브레이크를 밟고 평소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인명피해까지 냈던 일산 온수관 파열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곳곳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목동에 이어 어제는 경기도 안산에서 온수관이 또 터졌습니다. 이산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도로변 인도 한복판에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온수관이 터진 겁니다. 이번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처 1137세대에 한때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은 2002년 고잔 신도시 조성 당시 매설됐습니다. 매설된 지 이제 16년이지만 배관의 외부 피복이 벗겨져 이 부분을 중심으로 부식이 진행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안산시와 소방당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밤늦게 온수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공장 건물 내부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쏟아붓지만 역부족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공장입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공장 건물 250제곱미터 중 절반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화목난로에 불티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인천시 강화군 부른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전봇대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5살 A씨가 차량에 끼어 있는 것을 119 구조대가 유압 장비를 사용해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남북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감시초소 지피의 시범 철수가 잘 이루어졌는지 어제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서로의 지피를 방문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서로를 경계하던 감시초소 건물이 사라지고 오솔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던 남과 북 군인들은 오솔길 가운데 노란 깃발을 꽂은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 손을 마주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게 한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 성함 어떻게 부르십니까? 윤명식 대령입니다. 남북 군인이 손을 맞잡은 건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DMZ 내 감시초소, 지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첫걸음을 우리가 같이 떼는 거라고. 남북은 철수한 지피마다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 등 현장 검증반 7명씩을 투입해 모든 화기와 장비, 병력이 철수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감시소와 총안구 등 지상이나 지하 시설물이 철거됐는지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서로의 지피를 이렇게 방문해 살펴본 것은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생중계로 검증 현장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65년 동안의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나간다면 오늘의 그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1개씩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는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지피는 남측 50여 개와 북측 150여 개 등 모두 200여 개. 남북은 앞으로 모든 지피를 철수하는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DMZ가 이름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남북 양측이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위해 실무회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 북측은 황충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이 이번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착공식 장소와 일정, 방식, 참석 대상자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내 착공식 개최를 위해 실무 협의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제조업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웨이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첨단 제조업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의료기기와 바이오, 로봇과 항공우주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 외국 기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지시로 오는 2025년까지 핵심 부품을 70%까지 자국산으로 채워 IT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결국 트럼프 정부의 시장 개방 압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50만 톤 이상의 미국산 대두를 사들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미국산 대두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 사실상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자동차 관세를 4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두 수입도 재개하면서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화웨이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날 혼조세로 마감된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 진전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무역 불균형 문제는 답을 찾아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합의에 적지 않은 진통을 예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최근 메리어트 호텔 그룹 해킹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호텔 그룹 메리어트를 해킹해 5억 명의 정보를 빼내간 사건의 배후가 중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해커들이 2014년부터 메리어트 계열 호텔 예약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를 훔친 것은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행위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도전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과 첩보 활동을 통한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서 무역도 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이 무역 합의에 근접했고 몇 주 내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중대 발표를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를 기소하고 중국산 반도체 등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휴전 뒤 협상을 이어가면서 전방위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이 합의를 가속화할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집권 보수당 당대표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수당 하원 의원 317명은 현지 시간 12일 오후 의사당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를 당대표로 신임하는가를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200표, 반대 117표로 메이 총리는 83표 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서 첫 경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12월 17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활력의 주역은 저는 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의 기대와 다소 달랐던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필요하다면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50시간 근로시간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5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개선되는 곳이 많은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위험에 놓인 서울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안전진단을 했더니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이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주민들은 퇴거 조치됐고 서울시는 응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곳곳에 균열 조짐이 보입니다. 복도를 둘러싼 벽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벽 곳곳에 금이가 있고 3m가 넘는 균열도 보입니다. 위험천만한 건물 상태는 내부 개조 공사를 하던 작업자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안전 수준은 최하인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 제한 금지에 관한 보관 명령을 준비를 했습니다. 건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직장인 수백 명이 근무하던 곳입니다. 지하엔 음식점과 주점 등이 있어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붕괴 위험 소식에 입주민과 손님들은 대부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 문마다 이제 크랙이 가 있고 천장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바로 사장님이 불안하니까 다들 밖으로 대피하라. 불안하죠 지금. 불안해서 직원들 아까 10시 반에 다 퇴근시켰고요. 직원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3명 대표니까 일단 뭐 내용 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죠. 건물은 지난 1991년에 준공됐습니다. 서울시는 지은 지 30년도 안 된 건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과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시간이 급한 만큼 기둥에 대한 철골 보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 8일 탈선된 강릉발 서울행 KTX 산천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발생 28분 전 이상 신호가 감지됐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이 코레일 등으로부터 확보한 사고 당시 관제 녹취록을 보면 사고 28분 전 강릉역 인근 선로 전환기에서 고장이 났다는 신고가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보 시스템과 연결된 주변 선로 전환기 회로가 뒤바뀌어 끼어져 있어서 정확한 문제 지점을 찾을 수 없었고 이에 현장에 급파된 초기 대응팀은 예정된 열차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하청업체 노동자 24살 김모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2년 전 구의역 사망 사고와 판박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하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 90호기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또 사고 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발전 5개사 본사와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서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을 투입해서 사업장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세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본 최초의 훈장인 우길장은 일제강점기에 이완용을 비롯한 일사오적은 물론이고 친일파라면 대부분 받았던 훈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일부 외교관과 정치인, 경제인이 이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7년 정민년 7월 20일 고종 황제는 일제에 의해 폐위됩니다. 나흘 뒤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은 정민의격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는 해산됩니다. 이때 이완용이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훈장이 훈 1등 우겔 동화 대수장, 이토 히로부미 가슴에 달린 것과 같은
일본 최고의 훈장입니다. 근대화와 이후 일본 최초 훈장이기도 한 우길장은 대중소와 그 하위 등급으로 나뉘어 주로 제국주의 선봉에 섰던 군인들과 을사오적 등 식민지 조선의 친일파에게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지금까지도 우길장은 한국인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박태준 자민련 총재를 불러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당시 박 총재가 한일 우호 친선의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우길 대수장 수상자만 보면 이병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권철현, 유명환, 유흥수 씨 등 전 일본 대사 가운데 일부가, 정치인으로는 김수환,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경제인 가운데는 송경식 경총회장, 조성래 효성회장 등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국가 침략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훈장이 우길장입니다. 대단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그 우길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이 문제는 사실 환기시켜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길장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는 우길은 일본의 전통 문양입니다. 천여 년 전부터 사용됐다는 연구도 있어서 문양 자체를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우길 훈장 수여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 우길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과거 우길을 앞세워 침략전쟁에 나선 일본, 지금도 일본 군함에 걸려있는 이 우길기를 보면서 존중해야 할 외국의 전통 문화라고 여길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비교해볼 만한 외국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철십자 훈장. 철십자는 일본의 우길과 마찬가지로 십자군 전쟁 때부터 내려온 독일의 전통 문양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독일은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이 철십자 훈장을 폐지했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히틀러의 훈장을 받을 프랑스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국주의 시절 훈장을 없애지 않고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수여하는 일본. 그리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을사오적의 가슴에 달렸던 훈장을 받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역사의식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호진 전 태강그룹 회장이 처음 검찰에 소환될 당시 모습입니다. 2011년 1월입니다. 물론 이 당시엔 회장 신분이었습니다.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혹시 인정하십니까? 열심히 답하겠습니다. 이후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4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간암 등 건강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보석 결정까지 받아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에 출석하던 모습을 볼까요? 구급차에 실려왔죠. 휠체어와 담요, 그리고 마스크와 마스크도 필요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구속된 기간은 단 63일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 8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 나온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 정장과 넥타이, 코트와 머플러까지 착용한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게 죄송하세요?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황제보석, 술집을 드나들고 담배도 피우고 이 사진과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이 전 회장에게 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의 생각은 조금, 아니 많이 다른 듯했습니다. 외국 보도하지 마세요. 외국 보도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PT를 받았으면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장님 보도했던 당사자인데 결론을 다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구속 기간 중에 음주하시고 흡연하시고 이런 부분은 특혜라고 생각 안 할까요? 그게 무슨 특혜예요?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 사건이 2차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되는 사이
선고된 형량이 징역 4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는 징역 3년이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선고 형량의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보석으로 버티면서 이 전 회장에게도 바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과거 통용되던 이른바 재벌 공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원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며 시작한 단식이 일주일째 계속됐습니다. 야3당이 거대 양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각 당의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첫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양당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이제 또 언제 어떻게 또 악화가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악화되기 전에 나경원 대표께서 풀어주셔야 돼. 전국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야3당은 여전히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소한 언제까지 통과시킬지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단식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양당이 제도 개선에 대해 이렇다 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틀 안에서 여야가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임 원내 지도부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 많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게 돼 있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국의 출구를 찾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작업을 맡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6일 현역 의원을 포함한 물갈이 대상을 발표합니다. 복수의 조강특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레 조강특위에서 교체가 필요한 당협위원장 명단을 받기로 했으며 비대위를 거쳐 이르면 이튿날인 16일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조강특위 외부인원인 전주혜 변호사는 오늘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새 인물 영입 절차 등 향후 일정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원 법조 소위원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소위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차례로 열고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10곳 가운데 6곳은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코스피 상장사 578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곳은 5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출 기준으로 보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곳이 46.4%나 돼 상장기업 2곳 가운데 한 곳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업계 등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서울 역삼동 구글 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진료 보조 인력의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병의협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관련 신고센터를 연 뒤 들어온 제보들 가운데 불법성이 심한 2곳에 대해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현지 휴대전화 생산 공장 2곳 가운데 한 곳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텐진 공장 직원들에게 이달 말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분석을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70여만 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효자당에서 연호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상태에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차량에 함께 탔던 동승자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보도한 사라진 방화 화재 조사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가 방송기자 클럽이 시상하는 뉴미디어 부문 올해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사라진 방화 시리즈는 200회가 넘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허술한 방화 조사 실태를 고발하는 등 실증적인 데이터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이 상반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22명이나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달여 만에 열린 항소심에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측근 대부분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무려 22명에 이릅니다. 1심에서 지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검찰의 진술 증거에 동의했던 것과는 상반된 전략입니다. 지금 2심에서는 결국 그 증인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저희들이 증인들의 직접 그 합리성을 추궁함으로써 법원에다가 이 증인들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실상 반대 신문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원심의 부당함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부를 필요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쟁점으로 다투는 항소심의 특성상 모든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하더라도 구속기한이 내년 4월에 끝나는 만큼 일주일에 2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어떤 증인을 법정에 부를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 내 학부모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혁신학교 지적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농성을 벌이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학부모들의 농성으로 조 교육감이 출동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간담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가운데 최소 한 과목은 객관식 대신 서술형으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서술형 평가와 수행 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의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군 가운데 학기당 1개 이상을 택해서 선다형 시험 없이 서술형 시험과 수행 평가로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1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심리 계획을 정할 방침입니다. 사람의 발목과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능동적으로 힘을 내는 로봇 의족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이 로봇 의족은 내년 3월부터 판매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 2015년 목함질환으로 발목을 잃은 장병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한쪽 다리에 로봇 의족을 찬 사람이 일반인처럼 걷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질의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입니다. 김 중사는 재활훈련 후 의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의족은 발목이 움직이지 않아 걸음걸이 등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딱딱한 의족과 달리 사람의 발목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로봇 의족이 개발되면서 이 같은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인 이 발목이 움직이는 로봇 의족은 자연스러운 걸음을 아주 유동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연구진은 로봇 의족 발목에 모터와 스프링을 적용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면서 무게는 해외 제품보다 0.4kg 줄인 1kg으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로봇 의족이 땅을 차는 힘은 세계 최고 제품과 같은 150Nm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 의족은 세계 최고 수준 제품 대비 동등한 힘을 내면서도 크기와 무게는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로봇 의족은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시간 동안 보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로봇 의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도 8천만 원 상당인 외국산 로봇 의족의 4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구진은 배터리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로봇 의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경찰이 도시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신고하려던 목격자를 무시한 채 국민신문고에 올려라 이렇게 응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대구 신천대로를 달리던 김모 씨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를 발견한 뒤 신고를 위해 대구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관할 구역도 아니라며 접수하지 않은 채 목격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 차를 20여 차례 들이받은 37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 유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 씨가 초범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제주시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것에 화가 나 A 씨의 차를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곶감을 주니 울음을 뚝 그쳤다는 얘기에서 나온 말이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곶감이라고. 그만큼 곶감 맛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호랑이 곶감으로 이름 붙은 함양 곶감이 초매식을 끝내고 소비자들을 찾아갑니다.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매장이 떠들썩합니다. 중매인들이 노리는 것은 첫 경매로 나온 곶감. 씨가 없고 달콤한 고종씨 곶감부터 과육이 큰 대봉 곶감까지 석 달여를 정성스럽게 말려 먹음직하게 익은 만큼
중매인들의 눈치 작전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초매식 가격치곤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정입니다. 곡감 건조 기간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가격이 고르지 못한 겁니다. 초매식 가격은 작년만 미치지를 못하는데 다음번 경매 때부터는 가격이 좀 상승돼서 농가의 기대치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량은 2,300접,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봄 냉해로 감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곡감 초매식 경매장에는 곡감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빈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맛은 어느 때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해보다 일조량도 풍부했고 기온차가 클 때 말렸기 때문입니다. 또 원래 꽃감은 날씨가 춥고 하는 그런 일교차가 많이 나는 곳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끼고 있으면서 아주 날씨가 꽃감을 건조하기에 또 생산하기에 좋은 그런 꽃감입니다. 호랑이 곡감이라고 이름 붙은 함양 곡감.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매주 2번 소비자들을 찾아갑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프랑스에 또다시 과격 이슬람 신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고 추적 중이지만 아직 범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저녁 8시쯤 프랑스의 유명 관광 휴양지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태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군경과 총격전을 벌인 후 부상을 입은 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스트라스부르 출신 29살 쉐카트 쉐리프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집을 수색했으나 그는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당시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 즉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는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범들이 범행 때 자주 외치는 말입니다. 쉐리프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 폭력 강도 등으로 27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프랑스의 테러 위험 인물 리스트에도 올라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프랑스 의회 의원들은 1분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 의식을 가졌습니다. Toutes les attaques terroristes touchent toute la France. Et comment ne pas observer que chacune de ces attaques vient frapper des points ou des moments symboliques. 스트라스부르 주민들은 범행 현장에 촛불을 켜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Et mon autre fille donc est partie de là puisqu'elle habite aussi ici dans la rue au bout de la rue et elle est partie avec son bébé dans les bras et donc elle s'est sauvée jusqu'à notre appartement qui se trouve dans la rue. 성탄절을 앞두고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던 유럽은 스트라스부르 총격으로 또다시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캐나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을 체포하고 중국이 캐나다 전직 외교관을 억류한 가운데 중국 매체가 억류된 캐나다 전직 외교관이 중국 국가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중국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의 마이클 코브릭이 중국 국가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경보는 코브릭을 조사하는 주체가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인 남녀 2명이 일본 도쿄에서 81년 전 난징 대학상을 상기하자며 반일 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50대 권모 씨는 어제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전 총리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에 불을 붙이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콩에 있는 갸오이다오 수호 행동위원회는 이들이 소속 회원이며 난징 대학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항의해서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눈 예보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눈발이 약해지는가 싶더니 조금 전부터 상암동 등 서쪽 지역부터 눈발이 다시 좀 굵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는 1cm, 충남 당진에도 1cm 안팎의 적은 양의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예보와 달리 예상 적설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부 내륙에 1cm 안팎, 중부 서해안 지역에 최고 3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눈은 오늘 오전까지 온 뒤에 그치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점차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단 높지만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대구 영하 3.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3도, 안동 4도, 대전 5도, 대구 6도 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눈이 그친 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엔 다시 전국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뒤 8시에 이어집니다.